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한국사 같이 공부하게 된 신형철입니다. 음, 앉아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 뭐 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사가 처음 접하는 과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기본 이론, 그다음에 뭐 심화 이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적인 내용까지 서서히 축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일단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본서 다 가고 계시죠? 그죠? 이 기본서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권은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조선 전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가 뭐고 그 다음에 각 왕조 시대의 시대 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사시대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뜻은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의 반대말은 역사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선사시대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역사시대. 그러면 언제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언제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는가? 바로 문자 사용의 여부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 문자를 사용한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사용한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으면 뭐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죠?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보통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단어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초기철기 시대 이 네 시대를 묶어가지고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 일본에서는요 선사시대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 어딜까? 고조선. 그죠? 그래서 고조선과 고조선 멸망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과 같은 나라들의 특징, 풍속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1단원이고요. 그 다음 제2단원이 고대 국가입니다. 이 고대 국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시대에 들어보셨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까? 신라. 그래서 통일 이후의 신라. 자, 근데 이 통일신라는 영토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이 대동강부터 원산만 남쪽이라고 하는 영역상의 한계, 그리고 북쪽에서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묶어서 남북국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인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다음 이 일본에 있는 세 번째 단원이 중세 시대, 왕조로 보면 고려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려를 건국한 인물이 누구죠? 왕건. 왕건은 다 아시죠? 이 고려가 918년 10세기 초입니다. 왕건에 의해서 건국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통일국가인 고려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창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고려가 조선에 의해서 멸망한 시점, 즉 조선이 건국된 시점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나요? 1392년입니다. 그러면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14세기 말까지 이 단순 계산해 보면요, 약 500년의 시기가 고려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려가 건국을 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했던 이 초기적인 모습과 고려가 멸망할 때 모습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고려가 큰 변화를 맞이했던 사건, 그게 바로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전의 고려 시대를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후의 고려 시대를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겠죠. 그죠? 고려가 멸망했던 시점이 1392년이니까 그러면 이 조선이 나중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대한제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게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시점이 19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는 대한제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가장 가까운 왕조 국가였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은 각종 문헌 자료, 사료들,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의 역사가 우리 현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조선이 큰 변화를 맞이했던 첫 번째 사건,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명나라까지 참전했던 동아시아 국제전이거든요. 그리고 1598년까지 횟수로 약 7년 동안의 오랜 기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를 조선 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첫 번째 고는 바로 선사시대부터 초기 국가의 모습,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리고 2단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국시대까지, 그리고 고려시대, 거기에 플러스 조선 건국,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역사가 제1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조선이 역사적인 발전을 계속하면서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호가 개방된다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폐쇄적이었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문으로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 과목으로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체계에 따르게 되는데요. 1863년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에 올랐고 이 고종의 아버님이셨던 흥선군이 대원군이 되어서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1863년이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임진한 이후부터 고종이 즉위하기 이전까지를 조선 후기라고 하고 이 조선 후기부터가 여러분들 교재 2권 시작입니다. 다음 이 흥선대군이 섭정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 만에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조선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조선 내부에서는 조선의 봉건적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이들을 위정척사 세력이라고 하고, 그다음 외래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화가 혹은 기술 문화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흥선대군의 섭정 시기가 끝나고 나서 조선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 흥선대군의 섭정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는 1910년까지를 근대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대사. 다음, 여러분들 1910년에 일제강점기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해방이 될 때가 언제였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이 35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35년 동안 일제는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이런 식민 지배를 각 시기별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조선인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저항해서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제강점 시기에는 일제 식민 정책과 항일 독립운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것은 사실인데요.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연합국들이 일본에 승리해서 일본 식민지인 조선이 해방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해방 이후의 역사는 연합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38선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미소 간의 냉전,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세력들의 이념적인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1948년도에는 남과 북의 분단 국가가 수립되게 되죠.
이 분단 국가는 결국 1950년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에서는 독재 정권이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독재 3대 세습되는 건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독재 권력이 출현한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등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면서 현재 민주사회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6.25 전쟁 이후에는 독재와 민주화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7월 현재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 국가 상태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 민족 국가로서의 발전으로 귀결돼야 될 거예요. 근데 남과 북이 지금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립하는 양 체제가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국가를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고 이걸 시사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제2권은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 현대사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권하고 2권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분권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총 20문제를 시험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조선 전기까지가 보통 10문제 정도.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반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의 시대적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래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자, 첫 번째 단원 선사시대, 그 다음에 초기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사시대는 어느 시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그리고 최초의 국가 어디?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 부여, 초기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 고대 국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을 통일한 통일 이후의 신라, 그리고 발해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세운 발해,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바로 남북국 시대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3단원 중세시대는 왕조시대로서 고려시대에 해당됩니다. 이 고려는 918년도에 건국이 되었고 936년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멸망하게 되죠. 500여 년에 가까운 이 고려시대는 두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고려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건 1170년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 이전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한다?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 다음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임진왜란 이전 시대까지를 조선 전기라고 하고, 임진왜란 이후 흥선대원이 섭정하던 시기 이전까지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 섭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 일제 강제적으로 병합될 시기까지를 근대사라고 하고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전 시대까지를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현대사라고 하고, 근대사, 일제 강점기, 현대사를 묶어가지고 근현대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기본서 1권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면 앞에 요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싹 잘라서 그 중간에 점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접어 보세요. 접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운 것 보이시는 곳에 각 시대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쭉 나열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넘기시면 다음 단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넘기시면 다음 단원. 그리고 1권이 끝났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또 접어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부터 쭉 중요한 사건들이 연도별로 수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아마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딱 시대별로 세워놓고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간단한 시대 구분을 했었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교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환 중에서 2025년도 DB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이것만은 꼭 그거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PP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5과목을 100분 동안 지면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면 긴 글을 잘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에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교재를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제가 판서를 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래요? 한국사는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지 간에 공통 과목이죠. 그럼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과목 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출제 기조가 좀 바뀝니다. 근데 한국사는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공부했든지 사극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접점이 많은 과목이 한국사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보다는 훨씬 접근하기가 쉬운 과목일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능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조금 들어가면 역덕후들이 또 계십니다. 그 각 반에 국어 영어 이거는 포기를 했는데 역사만 파는 애들 있죠. 알겠습니다. 자, 쉬운 과목 접근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인사신청 출제 문제는 지역적 사건을 묻는 것보다 시대별 필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하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시험마다 차이가 있으니 아주 쉽게 준비해서는 고득점을 맞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고등학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한능검 수준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무원 한국사는 선발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한국사를 95점, 100점을 맞지 않으면 다른 학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를 만점을 목표로 실제 합격자들은 대개 95점, 100점을 다 맞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95점, 100점을 맞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주제뿐만 아니라 다소 지엽적이고 어려운 주제까지 미리 공부를 해둬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물론 필수 주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꼭 알아야 될 지엽적인 내용들은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지엽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한국사는 20문제 중에서 14문제에서 16문제는 사료, 자료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료 중에서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료들이 대부분 출제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료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료의 내용 중에 키워드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찾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조금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개념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서 나열형 문제가 반드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20문제를 몇 분 안에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00문제 100분이니까 각 과목 모든 문제들은 시간적 배정이 1분에 한 문제입니다. 그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영어를 1분에 한 문제 푸는 것은 뭐 간단한 문법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독해 문제를 한 문제 1분에 푼다? 이거는 네이티브 스피커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는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가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1분에 한 문제 푸는 것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영어 30분, 국어 20분 최하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벌써 시간의 절반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특정 과목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줄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면 짧으면 5분, 길어도 8분 정도면 20문제 다 풀 수 있고요. 정답 마킹까지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 사건의 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건을 시대 순대로 바르게 나열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몇 년? 이거 몇 년? 이거 몇 년? 아,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사료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에 중요 사건의 연도는 반드시 표기를 할 겁니다. 표기하는 연도는 왜 표기를 하는 거죠? 암기하라고. 아셨죠? 이게 한국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인 건 맞는데요. 이해하고 암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암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아셨죠? 자, 당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료를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의 지엽적인 부분이 공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중요 사건의 연도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 계속 보죠. 외울 것은 많지만 모든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곧 예상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주제는요, 기출의 빈도에 따라서 경중을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기존에 출제되었던 이 기출 문제는 결국 앞으로의 출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제 공무원 시험도 예전에는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제위원들이 합숙해가지고 출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받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출과 비슷한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난이도를 거기에서 조정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곧 출제 예상 문제이다. 그리고 강의도 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번 사료 문제에 대비하자. 금방 말씀드린 건데요. 기본서의 사료는 꼭 읽어보십시오. 사료를 잡는 사람이 합격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근현대사 문제를 주목하자.
어떤 시험이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고난이도의 문제는 근현대사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아까 근현대사가 흥선대원군 섭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했죠. 그러면 불과 150년의 역사가 세 단원에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건 자체가 촘촘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전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잡하다. 그러면 결국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 현대사를 조금 더 집중하자. 다음 4번 기본서 혹은 키잡이 실전 노트로 단권화를 하자. 시험에 임박하면 불안한 마음에 이 책 저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점수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기본서 혹은 그 키잡이 실전 노트라고 지금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책입니다. 뭐 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기본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판서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합격생이 판서한 거를 이렇게 묶어서 발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꼭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자기가 직접 쓴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판서한 내용을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악필이다 혹은 내가 수업 시간을 모두 좀 강의에 집중해서 듣겠다 뭐 이런 학생들은 구입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서의 그 판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단권화를 하는 세 가지 방법. 일단 단권화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게 기본서일 수도 있고 요약 노트일 수도 있고 개인이 정리한 노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한 책에다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하십시오.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거를 계속 돌려보시면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책으로 공부한 모든 것들을 묶자, 단권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 다음 5번. 질문을 습관하자.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미성년자 있으세요? 가끔 이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교육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죠?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죠?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배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르는 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뭐 면대면으로 하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에듀윌 사이트에 Q&A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Q&A란에 질문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답변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답변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져 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학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에 굵은 글씨하고 밑줄도 그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습관화하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사료, 연도를 꼼꼼하게 암기 공부하자. 두 번째, 기출문제는 곧 향후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될 예상 문제이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근현대사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보십시오. 이거를 단권화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습관하자. 모르는 것은 항상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하자.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를 할게요.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장마가 대충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로 이어지게 돼요? 무더위와 휴가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주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2주, 3주째가 되면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너 공부하는데 힘들지? 잠깐 우리 휴가 2, 3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될까? 그리고 해안가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내가 공무원이 맞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라고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콕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할 때는 집중을 하셔서 빨리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 X, 제가 지속적으로 을왕리 해수욕장에 감시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결석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한 단원씩 나갑니다. 저번 주에 삼국시대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주 건너뛰고 가보니까 조선이 건국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석 자체가 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낮추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진도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꼭 결석하지 말라는 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앞으로 강의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가
기본 이론 과정이죠. 기본 이론. 숨겨놨군요. 기본 이론.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이제 이때부터는 오전 오후 수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후 수업에 심화 이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가. 그리고 이 1000페이지의 역사를 딱 2달 동안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한국사가 크게 4파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분류사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모든 분류가 다 고르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사가 14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 비중이 큰 정치사를 기본 이론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이 2달 동안. 그리고 심화이론 때 내용을 채우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이 경제사하고 사회사는 2개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전 단원에서. 그리고 문화사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80% 출제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 심화이론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20-30% 정도 출제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한국사 목표는 몇 점? 100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다 공부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서가 한 바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9월달, 10월달에 오전 수업은 뭐 할 건데 이때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한 거 혹은 이거 요약집으로 이 오전 수업부터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11월, 12월 오전 수업에는 근현대사까지 그럼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론을 또 한번 정리하겠죠.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이 오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서 적용시켜보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 단원별 문풀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 풀게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뭐 이 문제는 정답 1번이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물어보는 핵심 주제를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문제풀이이긴 하지만 이론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 시간이기도 한다. 그러면 7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내용을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는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다시 이론을 네 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도 요약 강의로 해가지고 이론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때는 국가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국가직 시험을 끝내고 나서 역시 오전에는 이론 반복, 오후에는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제만 계속 푸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탄탄하게 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가 한국사를 정복할 수 있는 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사를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아놔야 이후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네. 그리고 첫 시간 제가 좀 딱딱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 재밌거든요. 일단 몸 자체가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서 요 한국사 기초 영어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